타돈, 박스라도 하나 깔아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식장 안을 관통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아기 젖병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객 몇몇은 입을 가린 채 실소를 흘렸고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웃음이 오가던 돌잔치장은 그 순간 마치 무대의 조명이 꺼진 것처럼 어색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금빛 흥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말의 주인공은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돌잔치 전부터 계속 저를 쪼아대던 그분은 폐지 수레를 끌고 식장 입구에 들어선 아버지를 보며 입꼬리를 비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돈, 바쁘셨나 봐요. 아까 그 수레 안에 박스가 꽤 실렸던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낡은 모자를 살짝 벗고 잔뜩 움츠린 어깨를 펴지도 못한 채 조용히 도시락 가방 하나를 손에 든 채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대놓고 힐끔거리며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빈석에 앉은 그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가 자기 방향으로 걸어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옆에 마련된 단상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K그룹 회장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순간 좌중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장내 조명이 한 사람을 향해 조명을 비추었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하객들이 반사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K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안에 드는 초대형 기업. 그 총수인 회장이 우리 아이돌 잔치에 저 역시 당황했습니다. 초대 명단에 이름은 있었지만 설마 직접 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은 깔끔한 회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양옆으로 보좌진이 따르고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식장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단상으로 걸어가던 발걸음을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서서히 머리를 돌렸고 그 끝에는 아직도 문 근처에 서 계시던 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단상을 등진 채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줌인되듯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왜 사돈한테?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불쾌함이 먼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도착한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식장 안이 멎었습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아이 울음도 음식 내오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은 채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웃던 사람은 입꼬리를 내렸고 귓속말을 하던 사람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감싸며 정중하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했구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잘됐구먼. 그 짧은 대화, 그 몇 마디에 담긴 무게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가볍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굳은 채 앉아 있었고 입을 다문 채 눈동자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돌잔치장은 아이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다고 무시당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손. 세상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켜낸 사람. 그분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윤지 아버님도 오시는 거야? 시어머니는 식장 좌석 배치표를 보던 중 의도한 듯 아닌 듯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네도 아니오도 아닌 애매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로 고개를 들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게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런 분까지 오시면 자리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어차피 돌잡이 진행하는 시간엔 귀빈들 소개도 있는데.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제 눈치를 살피며 살짝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동자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런 분이 누구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오시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용기 내어 그렇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너야 내 아버지니까 괜찮지. 근데 봐. 내일 자리엔 장관 부부도 오고 내 시아버지 동기 중엔 재단 이사장도 온단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잘해준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체면 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체면 구기기. 그 단어가 꽂혔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은 누군가의 체면을 구기는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냥 오지 마시라고 해.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나오시면 위험하시기도 하고. 남편은 소파에 누운 채 리모컨을 돌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 눈을 보지 않았고 내 마음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시면 당신도 불편하잖아. 나도 좀 불편하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그 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늘 불안해했습니다. 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던 뒷모습, 찢어진 가방을 꿰매서 메고 다니던 모습, 다른 아이들 부모는 정장을 입고 오는 자리에 아버지는 항상 허름한 점퍼를 입고 오셨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늘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나 자신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밤늦게 조용해진 거실, 소파에 앉은 채 휴대폰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석자를 누르고도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결국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2번 울리고 아버지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윤지야? 아버지 주무셨어요? 아니야. 도시락 좀 싸고 있었어.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내일은 그냥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왜? 짧고 담담한 물음이었습니다. 원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저 이유를 알고 싶은 목소리. 정신도 없을 거고 아버지 힘드실까봐. 혹시 다치시거나 추우시면. 그래. 안 갈게.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너 잘 되면 난 그걸로 됐지. 그 말이 어찌나 선선하게 들리던지. 아버지는 전화를 끊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아버님께서 도시락을 2개 싸오셨더라고요. 아침에 오셔서 묵묵히 도시락을 싸시던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 도시락은 흰밥 위에 김가루와 달걀지단, 반찬으로는 멸치볶음과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떨리는 손으로 적은 듯한 글씨. 우리 윤지 많이 먹고 힘내라. 어릴 땐 내가 도시락 싸줬는데 이젠 내가 애 엄마라니 참 고맙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딸의 축하 자리에 마음을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당일 현장 묘사 강화, 아버지 등장, 시모조롱, 감정 고조까지. 돌잔치장 입구부터 호텔 측에서 설치한 웰컴 보드가 반짝였고 하객들이 드나드는 동안에도 식장은 분주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천장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포토존은 전문 업체가 연출한 플로럴 세트였으며 오픈 뷔페 테이블 위엔 프랑스식 발음도 어려운 메뉴명이 적힌 플래카드가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하객들에게 손수 악수를 청하고 우리 손주가요라며 몇 번이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드레스룸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했고 뭔가 쿡쿡 찌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의 실체가 뭔지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오실까? 그 생각 하나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전화로 분명 안 오시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약하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마음만큼은 늘 단단했던 분. 그 마음 하나로 이딴 세상을 견디며 딸의 돌잔치에 도시락까지 싸셨던 분. 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아기에게 오늘만 잘 버티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식장 앞쪽 테이블에 앉은 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뭐야, 저 사람 누구지? 그 말에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고 이내 한 사람이 식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끌고 있던 건 폐지 수레였습니다. 낡고 녹슨 손잡이, 기름때 묻은 자루, 덜컥대는 바퀴 하나.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바랜 야구 모자, 오래된 잠바, 그리고 늘 신고 다니시던 운동화. 손에는 분홍색 봉투와 그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수레를 구석에 세우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식장 입구에 들어서셨습니다. 순식간에 하객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찡그렸고 누군가는 입을 가렸습니다. 저게 뭐야? 돌잔치의 폐지 수레가 웬 말이야? 진짜 사돈이야?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고 그 와중에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고 입술이 실룩거리더니 곧 입가를 비틀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거라도 파시고 오신 건가요? 참 부지런하셔라. 돌잔치 날에도 쉬지를 않으시네. 그 말은 아기가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조롱을 가장한 환영, 모욕을 감춘 인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았습니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손에 든 아기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귀빈석에 앉아 고개를 돌렸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참 애매하게 오셨네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시선들 속에서도 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식장 구석 벽면 한편에 도시락 가방을 내려두고 수레 뒤에 서 계셨습니다. 자리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한 손으로 수레를 감싸며 묵묵히 딸의 돌잔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서는 것조차 죄송하셨던 건 아닐까?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창피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을 이렇게 추운 자리에 서 있게 만든 내가 너무나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아버지를 피하듯 렌즈를 돌렸고 스태프들은 당황한 듯 그쪽 조명을 껐습니다. 시모는 하객들에게 들으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폐지값이 금값이라죠? 우리 사돈 참 부지런하세요. 아무래도 효율이 중요하신 분인가 봐. 그 순간 식장은 웃음기 없이 싸늘해졌고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발이 묶인 듯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특별 귀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K그룹 회장님께서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순간 식장 안의 공기가 확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고 일부 하객들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 옆 입구로는 정장의 고든 자세, 단정한 안경, 고요한 눈빛을 가진 한 남성이 보좌진들과 함께 천천히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K그룹, 말이 필요 없는 대기업, 대한민국 누구나 아는 그 이름의 수장. 회장은 카메라 세례에 익숙한 사람답게 가벼운 인사만 하고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시몬은 제 옆에 앉아 손뼉을 치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너희 시아버지랑 대학 동문이야. 우린 인연이 있는 거야. 윤지가 잘 보이면 앞으로 좋은 일 있을지도 모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한 칸을 앞에 두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시선을 식장 한 구석으로 고정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정확히 아버지를 포착했습니다. 하객들 역시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고 곧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식장 한쪽 구석, 낡은 폐지 수레의 역, 허름한 잠바에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노인. 회장은 그 자리를 본 순간 한 발자국도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몬은 눈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설마 사돈을 보고 멈춘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하객 중 일부는 불편한 기색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회장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단상과 반대 방향으로 아버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회자는 당황해 마이크를 내렸습니다. 식장은 술렁이고 있었지만 회장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의아함이 가득했지만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말을 잇기 전 허리를 깊이 숙이더니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 아이 울음도 멈췄고 음식 냄새조차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눈을 깜빡이지도 못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과자였던 저를, 굶주리던 저를 선생님이 밥을 주셨고 일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바뀌었습니다. 설마 저분이? 진짜야? 그분이 그분이라고? 대체 무슨 관계야?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했구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됐구먼. 그 짧은 대화가 그 누구보다 깊은 인연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입을 다문 채 뒷걸음질을 쳤고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돌잔치장 안의 중심은 아기 돌잡이도 귀빈도 아닌 폐지 수레 옆에 서 있던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실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무릎을 꿇은 뒤 일어섰고 단상 쪽으로 향하더니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기 돌잔치 자리이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시작되자 식장 안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게 생명을 다시 주신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19살 때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아이였습니다. 학교도 집도 보호자도 없던 아이. 세상 그 누구도 저를 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나조차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사람일 거라는 예감은 들었지만 그게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철공소 앞에서 굶고 있던 저에게 한 분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냐? 네. 라면은 먹냐? 먹습니다. 그 대화 뒤 그는 저를 작은 창고로 데려가 녹슨 냄비에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양푼을 반으로 나눠 자기 젓가락으로 제 입에 면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한 끼였고 그날 저는 세상에 다시 발을 딛게 됐습니다. 나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말하는 그 선생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철공소에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지게차 소리에 놀랍겠고 학교 가기 전엔 아버지 작업복에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죠. 가끔은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와 부엌에서 밥을 먹였습니다. 엄마 없이 둘이 살던 우리 집에 낯선 청년이 앉아 밥을 퍼먹던 그날들. 그때 나는 어렸고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퍼즐처럼 맞춰보니 그 청년이 그 라면을 먹던 아이가 지금 이 무대 위에 서 있는 회장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일은 그 다음이다. 저는 그 말을 인생의 신조로 삼았고 철공소에서 지게차 운전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죄가 있다면 갚으면 된다고 하셨고 밥 한 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이분의 손끝 하나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니, 살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하객이 있었고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흉하게 일그러진 표정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입을 앙다문 채 주위를 둘러보며 눈치를 살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장의 말을 듣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아닌 오직 당황만이 어른거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아닌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감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에 쥔 손수건만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왔다는 걸.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무게와 그 삶의 깊이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요. 세상은 그분을 폐지 줍는 노인이라 불렀고 나는 그걸 가만히 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항변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감당하지 못한 내 스스로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들어왔을 때의 침묵이 외면이었다면 지금 이 침묵은 존중이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고 어설픈 위로도 겉도는 박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한 사람의 존재감 앞에 멈춰선 채 자신의 시선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식장 구석, 수레 옆에 조용히 서서 그저 잔잔한 눈으로 식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아버지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아까는 미처 몰라배웠네요. 아이고, 우리가 큰 인연을 몰라보고 정말 죄송했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사과가 아닌 자신이 지금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공포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부드럽지만 단호했고 시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가 돌아선 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앉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깔고 있었지만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당황,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움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진 건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윤지, 죄송해요. 왜 오시지 말라고 했던 거, 그게 너무 미안해서요. 그래도 왔잖아. 내 얼굴 보고 손주 보고 난 그걸로 됐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꼭 깨문 채 눈물이 고였고 아버지 손에 자연스레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아버지 무릎에 안겨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무릎 위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 회장이 다시 아버지 앞에 와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라도 다시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희 재단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청소년 멘토나 강연 요청도 많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편해요. 무게 있는 옷은 안 맞고 내 말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평생 못 갚은 빚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고 그 말에 무게를 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단순하게 고마움을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후 식장은 원래의 분위기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사회자는 어설픈 미소로 다음 순서를 이어갔고 하객들은 숟가락을 들고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돌잔치의 주인공은 아기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던 남자라는 걸. 아버지는 식장을 나서기 전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내 엄마 살아계셨으면 너한테 해줬을 말들. 내가 대신 썼다. 돌잔치 끝나고 혼자 읽어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시 수레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려 하자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문 잘 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수레를 조용히 밀고
행사장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은 굽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곧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짐했습니다. 다신 이 손을, 이 뒷모습을 누구 앞에서도 작게 말하지 않겠다고. 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을 대화들, 의례적인 작별 인사, 돌잔치의 마무리는 늘 그렇듯 덤덤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달랐습니다. 나는 식장 한쪽 벽에 기대선 채 손에 남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며 건넨 그 봉투, 아버지의 손바닥보다 더 작고 얇은 그것이 왜 이리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나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마지막 하객이 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장이 정리된 뒤 나는 혼자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발을 벗은 듯 머리가 툭 풀어졌고 꽉 조였던 드레스 끈을 풀자 온몸이 흐트러진 듯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색지 한 장이 접혀 있었고 그 위에 빼곡히 눌러 쓴 글씨, 삐뚤고 삐져나온 글자들이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어떤 웅장한 말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우리 윤지에게 내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 고생을 참 많이 했다.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나는 비닐 덮은 자전거로 내 엄마를 병원에 데려갔다. 내가 태어난 순간 작게 울던 내 울음소리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내 삶은 바뀌었다. 먹고 살기보다 널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커졌다. 사람들이 나더러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윤지야,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딱 하나만 적겠다. 부끄러워할 건 내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본 사람들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울음도 터지지 않았다. 그저 숨이 막혔다. 오히려 그 한 줄이 내가 수년간 가슴에 쌓아두고 있던 수치심, 외면, 자기 부정, 그리고 두려움을 한 번에 무너뜨려 버렸다. 그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부끄러워할까봐 몸을 움츠렸고 내가 그분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오해받을까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람의 삶을 알지 못했고 그 사람의 무게를 가늠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진심을 귀담아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부끄러운 건 아버지가 아니라 그걸 외면한 나였다. 그때 문이 살며시 열리고 시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윤지야, 아까는 참 감동적이더라. 사돈 어른이 그런 분일 줄은 우린 정말 몰랐다. 그녀는 마치 자신도 피해자라는 듯 한숨을 쉬며 눈을 돌렸습니다. 사람 일은 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책임도 아니었고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자신은 몰랐으니 책임 없다는 면피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대답 없는 내 표정을 보고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좀 놀랐어. 나도 몰랐잖아. 그렇지. 너도 몰랐지. 아버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더라. 응. 이제 알았네. 근데 우리 좀 쉬었다 얘기할까?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말이 사랑도 미안함도 아니라는 걸 나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회피였습니다. 그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접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그 문장 하나가
내 삶 전체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부끄러운 가족, 버림받은 아내, 가난한 딸, 늘 무언가의 희생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편지는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존재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부였던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너무도 조용하게, 너무도 갑자기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려 있었습니다. 윤지 씨, 아버님께서 오늘 새벽 편히 잠드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나는 멍한 눈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지 않았다기보단 나오는 법조차 잊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살아생전에도 항상 뒷자리에 계셨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마저도 남을 배려하듯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장례는 복지관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알던 자원봉사자 몇 분이 작은 빈소를 마련해 주셨고 상조회사 직원이 가족분이 오시긴 했네요라며 눈치를 살짝 보던 얼굴도 아직 기억납니다. 빈소엔 화환이 몇 개 놓였고 간소한 국화꽃과 작고 낡은 영정 사진 하나가 영정대에 올려졌습니다. 그 사진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나들이 갔을 때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입가엔 묵직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슴을 가장 세게 찔렀습니다. 조문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폐지 줍는 동료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들. 그분이요, 날마다 지나가면서 우리 집 고장난 수도꼭지 고쳐주고 가셨어요. 겨울에 손 시렵다고 내 아이한테 장갑 한 켤레 주신 분이에요. 돈은 없으셨지만 늘 따뜻한 밥 냄새 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날 아버지의 진짜 삶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나는 딸이었지만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서야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검은 양복을 입고 비서도 없이 혼자 들어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묵념을 하던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내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서부터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신 분인데 제가 그 은혜의 절반도 못 갚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께선 세상을 바꾼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의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버지를 스승이라 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작은 바구니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하얀 국화에 은색 리본이 달린 바구니, 그 아래엔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편히 쉬세요. 늘 감사했습니다. 그 문장은 너무도 공허했습니다. 감사했대요. 아버지를 사돈이라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이 남편은 장례식 당일 출장 중이라며 조용히 부고장 하나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가 공유한 문장 아래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자동 생성 문구만 붙어 있었고 댓글로는 무슨 일 있었냐는 친구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빈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나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작은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헝겊 가방, 수첩 몇 권, 손때 묻은 도시락 주머니,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
그 상자를 여는 순간 나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엔 내 이름이 적힌 병원 팔찌, 돌반지 하나, 그리고 부러진 유치 2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진아코, 내가 사람 됐다. 나는 그 문장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나를 남기셨습니다. 그건 그 어떤 유산보다도 무겁고 귀한 증거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수레를 찾기 위해 고시원 근처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버려진 의자 몇 개, 종이박스,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벽 구석에 비스듬히 세워진 그 수레가 있었습니다. 낡고 녹슨 바퀴는 기울어져 있었고 자루 안엔 부서진 상자와 얼룩진 포장지, 그리고 손때 묻은 커터칼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수레는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묻은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자루를 뒤졌습니다. 거기엔 한 겹 또 한 겹,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숨겨두고 싶은 마음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자루 바닥 깊숙한 곳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천은 빛이 발에 있었고 묶여있던 끈은 풀릴 듯 말 듯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와 접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낯익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초등학교 이름표, 한때 목에 걸었던 급식 카드, 그리고 어릴 적 내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아빠 최고. 우리 아빠는 영웅이에요. 폐지왕 슈퍼맨. 그 종이들을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장난처럼 그렸던 그림. 하지만 아버지는 그 그림을 버리지 않고 평생 간직하셨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쪽지를 펼쳤습니다. 내 전부는 너다. 내가 웃던 날은 내 생일이었고 내가 울던 날은 내 장례식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가슴에 파묻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나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전부였고 누군가에게 삶의 이유였으며 누군가가 매일 밤 기도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조롱한 폐지 줍는 노인이었고 나에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껏 나를 살게 했고 지금부터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남편에게 보낼 서류를 준비했고 이름을 바꾸는 개명 신청서를 썼고 시모에게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이제 어떤 것도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걸, 그 누구도 줄 수 없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몇 달 뒤 나는 작은 컨테이너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던 거리와 가까운 공터, 거기에 손수레 도서관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중고책, 아동도서, 무료 나눔함, 그리고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노인들이 잠시 앉아 몸을 녹이고 가는 곳. 그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울고 나온 아이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지. 여긴 누구든 따뜻해질 수 있는 곳이야. 그 아이는 들어와 책장을 넘기며 웃었고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왜 이런 걸 하세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폐지 줍던 아버지가 내게 해준 걸 나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부였다는 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이제는 내가 줄 차례예요. 그 수레 안에는 버려진 종이와 고철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게 만든 말, 누군가를 웃게 한 손, 그리고 누군가를 나답게 만들어준 삶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삶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고 지금 내 삶의 주인입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봄날, 손술의 도서관 간판 위로 비둘기 2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책장을 넘기고 아이들은 자투리 매트 위에 앉아 동화책을 소리내 읽었습니다. 이모,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따뜻하다는 건 마음이 그렇다는 뜻이야. 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거칠어진 손등, 폐지를 묶느라 두툼해진 손가락, 그리고 딸의 뺨을 닿는 순간조차 부드럽게 닿으려 애쓰던 손길. 그 손이 지금은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근처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남은 빵이나 바나나를 가져다 놓고 가셨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도 도서관 옆 파라솔 밑에 조용히 앉아 쉬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힘드시죠? 별 말씀을. 여긴 그늘만 있어도 천국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하루가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느 날 낯선 기자가 도서관에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입소문을 냈다더군요. 기자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걸 하세요? 수익도 안 나고 눈에 띄는 일도 아닌데.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니까요. 기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일, 기억해주는 일, 그 사람이 가장 작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일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낯익은 그림자가 도서관 앞에 섰습니다. 시모였습니다. 단정하게 화장한 얼굴, 묵직한 핸드백,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내뱉은 말. 윤지야, 잘 지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너 혼자 하니? 고생이 많겠다. 이제는 익숙해요. 고생이라는 말도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장례식 때 못 간 건 정말 후회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작은 성이야. 아이들 책이라도 사줘.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긴 돈보다 마음을 놓고 가는 곳이에요. 그 말에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돌아섰고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시선을 머물러줄 가치가 이젠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도서관 앞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바퀴, 휘청거리는 수레, 그 위엔 무너질 듯 쌓인 종이 뭉치. 나는 뛰어나가 그 수레를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이거 매일 끄는 건데요, 뭐. 그럼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끌고 싶어서요. 나는 웃으며 술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는 녹슬고 차가웠지만 그 순간 나는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하루를 덜 무겁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손은 사람을 들어 올린 손이라는 걸. 그 손이 폐지를 줍든 밥을 퍼주든 책을 건네든 상관없다. 그 손이 따뜻하다면 그 손은 세상을 바꾸는 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손을 제일 먼저 잡는다. 왜냐면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어릴 적 나는 늘 조용히 웃는 아이였다. 크게 웃지도 크게 울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아이가 되고 싶었다. 엄마 없이 자란다는 말이 다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싫었고, 폐지를 줍는 아버지를 두었다는 사실이 내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작아졌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가 웃으면 나도 웃었다. 하지만 속으론 늘 물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그 질문에 누군가 그렇다고 말해줄 때까지 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그게 남편이었고, 시모였고, 이 사회였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평가했고, 조롱했고, 배척했고, 끝내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에게 고개를 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은 아버지였다. 거칠고 굳은 손, 낡은 점퍼, 기름때 묻은 운동화 한 켤레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구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세상을 바꾸진 않았지만 한 사람을 바꿨다. 그 한 사람이 회장이었고 그 다음이 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 작은 도서관, 책 한 권, 차 한 잔, 따뜻한 손 한 번으로. 얼마 전 시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제 그만 잊자. 우리 가족이잖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가족은 피로 엮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걸 나는 아버지를 통해 배웠다. 아버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으로 생명을 나눴고 나는 그 사람을 보며 배웠다. 가족이란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아니라 멀리 있어도 따뜻한 존재라는 걸.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어떤 미련도 없다. 그들은 나의 그림자가 되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어둠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나는 매일 아버지 수첩을 읽는다. 오늘도 윤지가 잘 있어서 감사하다. 밥은 굶지 않게 벌었다. 겨울이 와도 따뜻하게 살아야지. 그 말들 속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눈빛이, 숨결이 담겨 있다. 나는 그 글자들을 따라 적어 내려가며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를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인다. 손수레 도서관 앞에 앉아 나는 오늘도 아이에게 묻는다.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뭐였어? 이모랑 같이 그림 그릴 때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안에서 오래도록 남았다. 나는 이제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다. 왜냐면 그 전부를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폐지를 줍던 아버지의 딸이고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이다. 누가 뭐라 하든 그 어떤 평가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세상이 가장 낮게 보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나는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전부가 되어준 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오늘도 이름 모를 영웅들 덕분에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그런 손 하나가 닿아 있지 않나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할 때 이곳 금빛 이야기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 세상 가장 빛나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